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완전 경쟁 시장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이해하시려면 저번 파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번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란 뭐냐 얘기할 거고요. 한계 수입, 총 수입, 평균 수입 이런 수입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영어로 수입을 revenue라고 하죠. 들어오는 전체 매출과 관련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산출량 결정을 볼 거고요. 단기 조업 중 단점, 장기의 시장 퇴출의 조건에 대해서 볼 거고, 맨 마지막으로 공급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물론 이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비용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이 칠판에 간략히 저번 시간에 배운 비용 구조에 대해서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비용 구조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용 구조는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완전 경쟁의 기업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건 그래요. 유도 과정은 당연히 여기서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 average cost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average variable cost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건 유도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verage cost의 최하단점을 marginal cost가 이렇게 통과한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marginal revenue랑 marginal cost랑 두 개가 같은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비용 구조에서는 아직 우리 MR을 얘기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R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완전 경쟁 시장 정의부터 갈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자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는데요. 동질적인 상품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하드한 과정입니다. hard assumption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동일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요, 수많은 수요자, 수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price taker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요. 따라서 개별 공급자, 수요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영어로도 써놨습니다. price taker. 한국말로는 가격 수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면에서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그 가격 수준에서의 수평선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배웠죠?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가 수량이죠. 그죠? 네. 이 Y축을 가격이라고 놨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죠? 우하향하는 이게 시장의 수요 곡선입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이죠. 왜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수요한다는 게 원래 시장에서 그렇다는 것을 그래프화한 건데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 나오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냥 수요 곡선이 아니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입니다. 왜냐 하면은 개별 기업이 느끼기에는 가격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많이 생산을 하든 더 적게 생산하든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격 수용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면하는, 다시 말하면 일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항상 수평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 이해하시죠? 이 파란색으로 쓴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수입, 한계 수입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총수입은 판매량의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토탈 레비뉴는 P 곱하기 Q입니다. 자, 한계 수입은 뭐냐 하면 하나 더 판매할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한계 수입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marginal revenue라고 하죠. 기업이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때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marginal revenue는 이거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저희 토탈 코스트 할 때도 이걸 썼잖아요. 델타 개념을 썼죠. 델타 별거 아니고요. 증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판매할 때마다 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이게 한계 수입의 정의죠. 완전 경쟁에서는 한계 수입이 가격과 일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MR이 P입니다. 왜요? 하나 더 판매할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은 가격과 일치하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보드 마커죠. 이게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 보드 마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팔 때마다 이 가격은 변함이 없죠.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0원이요. 근데 하나 더 팔 때마다 저한테 얼마가 들어오죠? 1,000원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과 가격이 일치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수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생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갤런이고요. 1갤런부터 8갤런까지 여러분, 저는 이거 그래프, 도표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요? 왜냐하면 수량을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가격이 항상 일정하죠. 수량을 적게 만들어내도 가격이 일정합니다. 여러분, 이 가격 보시면 이게 완전 경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총 수입은요, 수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그죠? 평균 수입은요, 평균 수입은 TR을 P 곱하기 Q인데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 Q로 나누는 거죠. 당연히 P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경쟁에서는 여기 나오는 가격과 여기 나오는 평균 수입이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 정의가 뭐였죠?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하나에서 2개 만들 때마다 얼마 증가하죠? 수입이 6. 맞죠? 그죠? 한계 수입도 6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한계 수입, 평균 수입, 가격. 이 세 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이윤 극대화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 원론이나 아니면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제 경제 원리에서 제일 앞에서 배우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요. 이윤 극대화 조건인 MR과 MC가 같은 점입니다. 물론 이것을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말하면은 이코노믹 인투이션 입장에서요. 예, 경제적인 어떤 추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MR의 정의가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MC의 정의가 하나 더 만들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MR과 MC가 MR이 크다고 해볼게요. 이게 이윤 극대화점일까요? 여러분, MR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 더 만들어낼 때마다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수입이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코스트보다 크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런 상태면 생산량을 늘리면 더 많이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만약에 R하면 어떻게 될까요? R하면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는 게 이득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코스트가 더 비싸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M이에요. 모두 다 추가적인 비용, 추가적인 수입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들 때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면 어디가 이윤 극대화점이 될까요? 예, MR과 MC가 같은 게 이윤 극대화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MR과 MC가 같은 점에서 이윤 극대화점이 된다는 것은요, 물론 전체 수입과 전체 비용의 갭이 제일 큰 게 이윤 극대화점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미분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직관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 10대 원리를 다룰 때 한계라는 말을 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모든 결정은 한계적으로 한다. 라는 경제 원리에서도 한계적으로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생산할지라는 거를 한계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방금 이전에서 뭘 배웠냐면요. 이걸 배웠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과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가격과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앞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윤 극대화점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장에서 배운 비용 구조에다가 이제는 MR을 여기다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기다가 MR을 그리면 되는데요. MR 그리면 되죠. MR 어떻게 그려요? 예, 직선으로 그립니다. 수평선이죠, 그죠? 네, 이렇게요. 이게 MR이에요. 그리고 MR이요, 이게 가격입니다. 왜요? MR과 가격은 일치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윤 극대화점은 어디를 생산하는 게 이윤 극대화점일까요? MR과 MC가 같은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이윤 극대화점일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칠판에 그렸던 그래프를 보다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저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에버리지 코스트죠.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의 최하단점을 MC가 통과한다는 것은 전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새로운 게 그려져 있죠. 가격 구조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격, marginal revenue, average revenue 다 같습니다. 왜요? 완전 경쟁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만 하나 더 팔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과 그리고 가격과 그리고 평균 수입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이윤 극대화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생산을 한다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이윤이요. 먼저 이윤을 정의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 이윤은요. 자, 어렵지 않고요. 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윤이라는 거는 전체 벌어들인 것에서 전체 비용을 뺀 거를 극대화하는 거죠. 밑에다가 max라고 쓸게요. 그죠? 다시 말하면 토탈 레비뉴와 토탈 코스트를 뺀 게 이윤입니다. 맞죠? 그죠? 자, 만약에 이 기업이 여기서 생산하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격은 여기입니다. 저는 보면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어떻게 알아요? 예, Qmax, QP. 여기 나오는 사각형이 전체 매출인데요. 맞죠? 전 전체 비용도 보이는데. 비용을 어떻게 알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버리지 코스트가 여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생산할 때 여기가 평균 비용이네요. 평균 비용 곱하기 수량은 전체 비용이죠. 그죠? 토탈 코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큰 사각형에서
이 Qmax에 접하는 ATC 여기 밑에 부분을 뺀 게 전체 비용이니까요. 뒤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앞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좀 모디파이해서 다시 그린 겁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가격이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만 보세요. 저기가 가격, 여기가 수량이니까 전체 매출이 이 사각형이 되고요. 평균 비용 곡선과 만나는 이 B점, 다시 말하면 전체 Q hat에서 C, P hat, 제로에서요. Q hat, B, A, O를 뺀 이 부분 있죠? 예. 색깔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그죠? 네, 이게 기업의 이윤입니다. 자, 문제는 이 이윤이 계속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완전 경쟁이잖아요.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정의상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 아니 이렇게 이득이 남는데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겠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 나오는 사각형의 크기는 줄겠죠.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윤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윤이 점점 들어서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이윤이 0이 될까요? 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윤이 0이 됩니다. 여기요. 여러분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이득을 보고 아래로 내려가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영어로 약자로 써놨네요. BEP라고요. BP 무슨 뜻이죠? What does BEP stand for? 예, Break Even Point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우리는 영어로는 full break even point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BEP 하면 아 손익분기점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가 이렇게 이윤 극대화점이고 아 이만큼 이윤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고요. 앞에서 단서를 다른 게 단기입니다. 왜 단기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고정 비용이 존재하면은 단기입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게 그 현재 이윤 극대화점에서의 이윤의 크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점 뭐라고 그랬죠? 요 점이 예, 손익분기점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단기 나오네요. 그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죠? 맞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진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진입을 해가지고요. 가격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그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일로 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격이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 아래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손실을 발생합니다. 그죠? 제가 제목을 손실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시나리오랑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MR이 이 평균 비용 곡선과 가변 비용 곡선 사이에 있고 이거는 가변 비용 곡선보다 더 내려갔어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는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왜요? 이걸 아주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해는 봐도 평균 가변 비용을 커버합니다. 제가 쉽게 말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손해를 봐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커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가변 비용을 커버는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쯤 오잖아요. 가변 비용 아래 있죠. 맞죠?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고정 비용인데요. 여러분 AVC 아래 오면은 사실은 존립이 어려워요. 왜 존립이 어렵냐 하면은 기업을 운영해서 AVC도 커버가 안 돼요. 인건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버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D가 여기 와서 여기 딱 접하면은 여기가 BP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여기가 조업 중단점입니다. 여기보다 내려가면은 기업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U 있죠? 여기가 조업 중단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냥 문을 닫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추론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서 생산을 하겠죠. 뒤에 결론을 미리 잠깐 땡겨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계 비용 곡선이요. 한계 비용 곡선이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됩니다. 보세요. 자, 현재 여기서 어디를 생산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이윤 극대화점이죠? 여기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쯤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생산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됩니까? 여기. 맞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뭐예요? 조업 중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점을 따라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기업의 공급 곡선은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업 중단 조건은 오른쪽 그림에서 U 아래점, AVC 아래점으로 됐을 때 조업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AVC 위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그림인데 단기적으로 손실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인건비는 커버가 되죠, 그죠?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오른쪽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정해지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여기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장기인지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평균 비용 곡선이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고정비랑 가변비의 차이가 구분이 없죠. 이러면 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만약에 오른쪽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은 어떤 의미죠? 이윤이 없네요. 맞죠? 네.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없겠죠. 근데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윤이 0이라고 진짜 0일까?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시장에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다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쪽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가격이 더 내려가면은 손해를 보죠. 그러면 기업들이 퇴출될 겁니다. 더 올라가면은 이윤이 되죠. 이윤을 보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 수렴하는 이런 점을 그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잠깐 제가 화두로 제기했습니다만 장기 균형에서 모든 기업은 이윤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 점이죠. 특별히 요 점. 요 점 제가 아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했죠.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요 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장기 균형점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 규모, 영어로는 efficient scale이라고 그래요. 평균 총비용의 최소점이죠. 이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제조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제조 입장에서. 그래서 효율적인 점이다. 제조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efficient scale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아까 잠깐 화두로 제기했었던 아니 이윤이 0인데 왜 기업들은 시장에 남아있죠?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용 구할 때 다 우리는 기회비용으로 구했잖아요. 비용이 과다 계상됐었죠? 그것은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학적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산정하니까 저의 노력과 시간에 투입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까지 비용으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0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0은 아니죠. 나의 기회비용까지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학적으로 0이 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총 비용에는요, 기업주의, 오너의 시간, 자본까지도 포함되므로 이윤이 0이라는 것이 총수입이 이러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0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0이어도 기업들은 왜 시장에 남아있냐?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비용은 뭘로 계산했어요? 기회비용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완전 경쟁에서 공급 곡선은요, 결론은 마지널 코스트가 됩니다. 마지널 코스트고요. 그 공급 곡선은 마지널 코스트를 따라 움직이는데 한계 비용 곡선 중에서 가변 비용 윗부분이 단기 공급 곡선이고요. 장기 공급 곡선은 평균 비용 윗부분이다. 결론은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완전 경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울 거 다 배웠는데요. 그 완전 경쟁 기업이요,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모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화두로 제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 때 가장 아이디어한 시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물품들의 프로덕트가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시장을 한번 세팅해 본 거예요. 일종의 고울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였죠? 저기 나오는 MR과 MC가 같다는 것은 제가 아까 직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수학적인 이해보다는 직관적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과 MC가 같다는 점은 독점에도 해당되고 독점적 경쟁에도 해당되고 그리고 과점 기업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쟁 시장에서는요, 특별히 MR이 P랑 같습니다. 그래서 P랑 MR이 같고요. 완전 경쟁의 균형은 P랑 MC랑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는 거고요. MC는 추가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P는 추가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일종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 시장에서 균형은 효율적이고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어디서 생산했죠? 저희가? 예, 최소 효율 규모에서 생산했잖아요. 라는 거는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전체 정리를 다 했고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재밌게 달았죠. 아직도 본전에 집착하느냐라서 매몰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매몰 비용 이슈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그 조업 중단점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점점 이제 내려가서 조업이 중단할 때 조업이 중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깝죠. 뭐가 아깝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설비 비용 이거 한 거를 본전인데 하고 본전 찾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문을 닫는 점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디시전 메이킹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디시전 메이킹 중에 일반인들이 그리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두 속담이 있죠. 뭐 엎질러진 우유 보고 울지 말라는 영어로도 두 개 제가 써놨는데 Don't cry over spilled milk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격언도 있죠. 지나간 건 다 그냥 지나간 거지라는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속담인데 사실 이 속담은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죠.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비이성적이어서 저희는 매몰 비용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매몰 비용이 도박에서 잃은 돈이죠. 사실 도박에서 잃은 돈은 제 손을 떠난 거고요. 이미 저한테는 매몰 비용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업의 단기 조업 중단점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일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시 생산 중단한다고 고정 비용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몰 비용은 영어로 sunk cost라고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이미 지출한 후 되찾을 수 없게 된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기업들도 생산을 결정할 때 매몰 비용은 무시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예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유명한 고전적인 예가 인텔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인텔은 현재 프로세서 반도체 전 세계 1위죠. 물론 최근에 삼성이 프로세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물론 시장이 이제 굉장히 격화되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인텔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만들었어요. 비메모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만들었어요. 메모리, 비메모리 다 만들었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설비 생산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리고 설비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들어가겠죠. 가격을 낮추겠죠. 여기에 인텔은 1984년에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설비를 다 포기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설비를 다 매몰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인 프로세서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텔은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요, 한 40년 가까이, 40년은 그렇죠, 거의 40년 동안 프로세서 반도체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현재도 컴퓨터 다 열어보시면 다 인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몰 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전체적인 모든 어떤 요약 내용은 저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독점인데요. 독점은 저 비용 구조는 똑같이 가져갑니다. 다만 다른 게 뭘까요? 저 파란색으로 쓴 MR이 달라집니다. 저기서는 완전 경쟁이어서 MR과 P가 같아서 수평선으로 그려졌죠? 이제는 독점으로 가면 저게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는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생각하시면 비교적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